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발췌본입니다. 이게 150여 년 전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인데, 읽다 보면 삶이나 행복, 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라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어쩌면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쇼펜하우어 철학학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고민들, 뭐 인생이 고단하다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나는 왜 살까? 뭐 이런 질문들, 여기에 어떤 새로운 관점,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비관론이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좀 건져 올려보자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같은 책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막 주목받고 그러지 못했어요. 좀 어려웠죠. 그랬군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후대 사상가들, 또 많은 예술가들에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책,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그의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사유의 정수를 잘 뽑아서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행복과 고통의 본질, 이것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사실 쇼펜하우어의 행복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즐거움 가득한 그런 상태, 이거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좀 평온함에 더 가깝다고 봤다는 거죠.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산다는 건 덜 불행하게 산다는 것. 정확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은 거의 뭐랄까 삶의 기본 설정값, 거의 디폴트 상태가 되어와요. 아, 기본값이요? 네. 반대로 행복은 그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 뭐랄까 잠깐의 휴식 같은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그걸 막 줬지만 결국엔 실망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결핍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재산이라는 건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고요. 아, 그 비유 유명하죠. 네. 욕망은 끝이 없고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아리스토텔레스 분류를 빌려왔다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걸 세 가지로 나눴다고요. 네. 첫째는 인간 됨됨이. 영어로는 what a person is.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이에요. 성격, 건강, 지성, 기질 같은 내면적인 것들이죠. 네네. 둘째는 인간이 가진 것, what a person has. 이건 재산이나 소유물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남에게 보이는 것, what a person represents. 명예, 지위, 평판처럼 다른 사람들 시선 속에 나, 이걸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 가지.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한 게 이 셋 중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첫 번째,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뭘 가졌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 안의 것들이 진짜 행복을 결정한다. 네, 이게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은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성격이나 정신 상태, 세상을 인식하는 그 방식에 달려있다는 거죠. 음, 외부 환경이나 소유, 남들의 평가는 그냥 부차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그 외부 조건에 휘둘리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에요. 특히 그 건강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건강이라는 보물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다. 맞아요. 심지어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진짜 강렬하게 와닿아요. 그렇죠. 아무리 돈 많고 명예 높아봤자 몸 아프고 마음 아프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걸로 건강 지키는 게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봤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재산이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것들은 한계가 아주 뚜렷하다고 봤어요. 물론 기본적인 생존에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의 부담이라든지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소유를 통한 만족감은 너무 일시적이고 상대적일 뿐이고 또 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영원한 결핍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거듭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면의 중요성이라는 관점, 이걸 조금 더 파고 들어봐 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결국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 상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행복이랑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 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는 필터와 같다고 봤어요. 필터요? 네, 똑같은 외부 환경이라도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현실로 경험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지금 교통체증에 딱 갇혔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시간 낭비한다고 느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막 짜증나죠.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 시간에 팟캐스트나 들어야지 혹은 어쩔 수 없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적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외부 사건은 같은데 그걸 경험하는 내면의 의식 상태가 고통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좀 긍정적이고 평온하면 고통스러운 상황도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반대로 내가 좀 부정적이고 예민하면 사소한 일에도 막 크게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세 번째 범주,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게 어리석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명예나 평판, 다른 사람 칭찬이나 비난에 막 일희일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결국 내 행복의 주도권을 그냥 타인에게 넘겨주는 셈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자체는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딱 잘라 말했죠. 와, 단호하네요. 네, 타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왜 우리가 휘둘려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상상만으로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이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반대로 내면이 빈곤하면 계속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매고 혼자 있으면 막 지루해서 못 견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상태, 즉 자족, 영어로는 self-sufficiency, 이 중요성으로 연결됩니다. 자족이요? 네, 진정한 만족과 평화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타인의 인종이나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행복은 너무 불안정하고 취약하니까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살아야지 타인의 의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결국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면이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의식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이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도 인정했듯이 살다 보면 고통이나 역경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불가피한 어려움들은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하나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일단 고통은 삶의 일부다.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요. 일단 인정하기. 네. 그리고는 쾌락을 줬기보다 고통 없음을 추구하라는 조언을 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소극적인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행운이나 막 강렬한 기쁨을 기대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최대치를 막 높이려고 애쓰기보다 불행의 최소치를 낮추는 전략? 그런 셈이죠. 행복의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라는 이야기군요. 행복을 너무 높은 범위 위에 세우면 그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이 말도 있었죠? 네, 맞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애초에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나 예지력,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봤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현재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불행에 계속 매달리는 거, 그거는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상상력이 고통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적도 흥미로웠어요. 아, 그렇죠. 이미 지나가 버린 불행한 사건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 조언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과거 상처를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운이나 역경을 겪었을 때 그걸 막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차리려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고통을 인정하되 거기에 함몰되지는 말라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하잖아요.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말라는 그 고슴도치 딜레마 비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의 인간관 자체가 다소 좀 비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거든요. 좀 냉정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깊이 의존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라 하면서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좀 관대함과 인내심을 보이는 것, 이게 현명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살라는 건 아니었죠. 사회생활하려면 예의나 관용 같은 게 필요하다고는 인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의나 관용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본 거죠. 아, 도구. 네.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나 존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이걸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조언이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는 거였죠. 아, 그거 인상 깊었어요. 네.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애써 얻은 값비싼 경험을 내다버리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이게 타인의 잘못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충고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네요. 그리고 관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으로 질투를 딱 짚어서 언급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아, 질투. 남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남을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 정말 그렇지 않나요? 네. 질투는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남을 쳐다보면서 시기할 시간에 그냥 자신의 길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은근히 기쁨을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샤덴프로이데. 아, 샤덴프로이드. 네. 이건 역시 인간의 어둡고 추한 본성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경계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나이듦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입니다. 왠지 노년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인 이야기만 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물론 젊음의 에너지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표현했지만 노년기만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봤어요. 어떤 점들이죠? 젊은 시절이 막 환상과 열정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시행착오, 고통 겪는 시기라면 노년은 풍부한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세상을 더 명확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보이게 된다. 그런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서 덜 중요한 건 잊히고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딱 정리가 되면서 과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환상에 덜 휘둘리게 되고 현실을 더 명료하게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고 봤어요.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루하루는 더 좋아지지만 그 길이가 더 짧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처럼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현재를 더 깊이 음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내면의 자산,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풍요를 잘 쌓아온 사람이라면 노년에도 여전히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평생 갈고 닦은 내면의 힘이 노년기에 빛을 발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도 있었죠. 오직 노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온전히 깨닫게 된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그 치열한 투쟁과 끊임없는 욕망 추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현명하게 삶을 살아왔다면 노년은 어느 정도의 평정심, serenity,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 평정심. 네. 열정이 식고 신체적 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마냥 슬퍼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변화가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상당히 성숙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와, 오늘 쇼펜하워의 인생 수업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본 것 같네요.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결국 이것 같아요. 진짜 행복과 만족은 돈, 명예, 쾌락 같은 바깥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됨됨이, 성격, 건강, 지성, 여기서 온다는 것. 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기대치를 좀 낮추고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덜 불행하게, 그러니까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었고요. 맞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쇼펜하워는 결국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어떤 단단한 내면의 힘, 일종의 회복력을 키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0년도 더 된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겉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현대사회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유나 평판에 휘둘리기보다는 내면의 풍요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메시지는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함께 나누면서 청취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과 한계를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비관적이죠? 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삶의 불가피한 어려움이나 한계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역설적으로 청취자 당신의 삶에 더 큰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은혜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생각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쇼펜하워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